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여석주 전 국방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방부 건물에 근무하셨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국방부로 거기에 이제 10여 개 정도의 부대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군과 관련된 지휘부가 다 거기 모여 있는 셈인데 대통령이 거기 가면 이제 순차적으로 다 밀려서 이사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예상됩니다. 예, 그러면은 기껏 수십 년간 모아놓은 게 이제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흩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미국 모델을 많이 따라가니까. 미국은 펜타곤에 이게 모여 있죠. 예, 펜타곤 건물 안에 미 국방부와 미 합참, 거기는 더해서 육해공군 해병대 사령부까지가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에 가보셨나요? 예, 한 100번 100번? 이상 가봤습니다. 많이 가보셨네요. 펜타곤 이게 한 곳에 다 모아두는 게 다른 나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합참이라는 기구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합참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국방부와 합참을 동일 공간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합참이 있는데 분리된 나라를 아시는 나라가 있습니까? 제 기억에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이 같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군에 대한 통수권은 대통령이 갖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국군 통수권은 그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예. 실제 시행이 되는데 예. 그러한 통수권이 군정과 군령이라는 형태로 나눠집니다. 예, 예. 이것을 뭐 양병과 용병이라는 용어로도 설명을 하는데 예. 그중에 합참은 군령을 실제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고 그 통수권자의 통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간에 경유해야 되는 국방장관이 물리적으로 근접한 곳에서 실제로 감독하고 사무를 관장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부 조직법이나 국군 조직법에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경험해 봤습니까, 과거에? 과거에도 경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한국 전쟁 당시에 뭐 일부 일시적으로 그랬을 경우도 있었겠네요. 그건 70년 전이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로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것인데 그게 이제 다른 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없고 우리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떨어뜨린다는 것이고 그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당선자는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사를 하고 이렇게 연쇄 이동을 하면 군 전문가들은 안보 공백이 그 사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례를 하나만 들어봐 주세요. 어떤 우려가 되십니까? 이제 가장 뭐 안보 공백이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안보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말씀하신 건 특히 어제 11분의 합참의장께서도 그 네. 말씀하셨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합참이라는 것이 신체로 비하면 전체 한국의 군사력, 국방 조직의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것이 제대로 계획되지 않고 필요한 시간이나 공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이동할 경우에는 그 머리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사실. 예, 그 바로 의사결정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잘못 작동하는 것이 안보의 어떤 위협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안보 공백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4천여 명이 일시에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천여 명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분들이 쓰고 있던 어떤 네트워크 체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비밀 체제도 있고. 그게 이제 이렇게 옮겨지는 과정 중에 끊어질 수도 있고. 끊었다가 일단 연결해야 되겠죠, 당연히. 예. 이제 실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여러 가지 세우고 움직이겠지만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 그 많은 국방 예산을 투자해서 대부분 네트워크에 기초한 예. 각종 군사 지휘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TBS도 남산에서 이쪽으로 옮겨봤지만 이 방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네트워크가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장소에 갖다 놔도 움직이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그래서 테스트도 또는 해야 안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지 당연하죠.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신 거고 특히 그 어제 입장문 발표한 11분 중에 뒷부분에 이름 나오는 5분은 예. 2003년도 이후에 실제로 합참을 예. 물론 영내지만 구 본관에서 현재 집무실이 들어가겠다는 신본관으로 그다음에 신본관에서 현재 합창 건물로 이전시켜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봐야 그래서 되겠네요.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실제 이것이 많은 시간과 계획을 세워도 안정화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시간이 분명히 소요되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걸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이사부터 하라고 하니 걱정하는 게 일반인이 보기에도 당연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이 헬기 얘기를 계속 하던데 헬기의 위치, 뭐 헬기의 노출 또는 헬기 관련해서 미군과의 문제, 이 헬기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대통령 헬기가.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그 헬기장은 우리 국방부가 소유한 땅이 아니고 소파에 의해서 그 미군에게 공여된 땅입니다. 즉 소유권이 아직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단 용산의 미군 기지 이전 계획이라는 YRP에 의해서 차근차근 이것들이 소유권이 넘어오고 우리 있다. 국방부로 넘어오는데 예.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이전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거고 합의가. 그 시행 일자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주한미군 기지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관제도 미군에게 주 책임이 있고 이것을 이제 한국군도 들어가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전용 헬기장을 외국군하고 같이 사용해야 되는 거네요? 그거는 아마 대통령이 그 자리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네. 외국군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군도 사용이 불가해질 겁니다. 그럼 미군이 그 헬기 사용을 대통령이 헬기로 이동한다는 건 미군은 당연히 알게 되겠네요. 그리고 뭐 미군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주민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들에서 다 보이겠죠. 주변의 고층 건물에서 대통령 헬기장이 다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위치가 과거에는 굉장히 좋은 군사기지였고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었는데 제가 근무할 때 실제로 올라가 보니까 헬기장을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에 20층 이상 되는 건물이 3군락이 있습니다. 뭐 특정 회사를 선전하는 것 같지만 아모레퍼시픽, 용산 파크타워, 용산 센트레빌 여기에서는 헬기에서 내리고 타는 인원들의 얼굴이 식별될 만큼 아주 잘 보입니다. 그 정도로 가까워요? 거리는 1km인데 일단 층고가 높고 뭐 일정 수준 이상의 광학 장비를 이용하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망용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망용으로 다 보인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당분간은 대통령 집무실하고 군 부대하고 함께 있는 거잖아요. 군 지휘부가. 예. 전부 다 이사가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사가는 건데 이게 국방부 군의 지휘부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있는 경우도 전 못 본 것 같거든요. 대통령 집무실하고. 예, 그런 경우도 아주 특별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그 유튜브 하는 걸 보면 군사 시설에 들어가 있던데 그 전시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집무실하고 군 지휘부가 같이 있으면 한 곳만 타격하면 국가 전체의 지휘 체계가 마비되는 거잖아요. 뭐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한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뜨려 놓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다. 이제 그 어떤 적의 공격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영화 미드에 나오는 지정 생존자라는 영화 있듯이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사람들은 동일 시간에 동일 장소에서 함께 있는 그 시간 자체를 좀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 이제 24시간 같은 곳에 있다는 것이고 거기 관저도 온다니까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지금 바로 옆에 이제 미군 기지가 있다는 곳인데 헬기장 이외에도 이 미군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 그 뭐 대부분의 중요 시설들은 평택으로 이전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연합사 예. 시설은 뭐 올해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난 2월 포함해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내려갈 것이지만 거기에 뭐 지나가다가도 보이는 드래곤 힐 라치라는 호텔이나 예. 일부 시설들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합의를 재촉하다 보면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대부분은 비용에 관한 문제인데 그렇죠. 그 오염된 거 누가 그 비용을 써서 복구할 것이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 환경 정화 문제는 뭐 어마어마한 금원이 소요되는 거라 네. 그것이 정리되는 거는 다음 정부 끝날 때까지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 그 조 단위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워낙 오랫동안 오염시켜놨기 때문에. 조보다 공을 하나 더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느라 사실은 용산 관련해서 이전도 늦어지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돈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거고. 그러한 환경 정화를 자신들이 부담하는 사례를 한국에 남게 되면 네. 전 세계에 그것이 하나의 표준으로 남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군이 다 오염시킨 걸 우리 돈을 들여서 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걱정하신 바는 이거군요.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 옆에 공원 만드느라고 빨리 돌려달라고 하면 급한 쪽에서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랬던 사례가 과거에 한두 차례 있었습니다. 비용 얘기하니까 지금 그 당선자 측에서는 496억 얘기했는데 이거는 국방부 관련 시설들을 옮기는 거하고 전혀 무관한 거죠. 어제 뭐 아직 정확한 숫자가 문서화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그렇지만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들은 것은 그 단순히 청와대 경내에 있는 시설들을 움직이고 일부 그 시설 국방부 시설 옮기는 정도만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에 있는 그 보안 시설들 이게 어딘가로 다 옮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국방부 합참이 다시 한 건물에 다시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 우리 군이 수십 년간 그걸 다 한 군데 집적시켜놨는데 이걸 다 흩어놨으니까 다시 어딘가에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비용이 안 들어간 거죠, 지금은 전혀. 뭐 그거는 현 시점에서 누구도 제대로 추계해내지 못할 겁니다. 국방부에서는 최소 5천억 정도 얘기하던데 그게 1,000억이든 5천억이든 1조든 이 비용이 안 들어간 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 비용이 당연히 이 이전 비용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걸 하나 옮김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다 관련 비용인데. 우리 예산 체계상으로는 뭐 이것이 연을 넘어가는 몇 년짜리라 제대로 한 통에 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까 이제 헬기 보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경호나 보안 관점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선정 대상지였던 외교부 건물에 대비해서는 경호나 보안이 국방부 지역이 월등하게 유리함은 틀림이 없는데 외교부 청사에 비해서는 예. 문제는 우리 용산 지역이 이모군란 이후부터 군사기지로 주로 외국군의 군사기지로 사용돼 왔는데 군사기지로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곳이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 그 장점이 급속하게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 보안의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고층 아파트 둘러싸서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모레 건물에 협조를 얻어서 올라가서 보니까 뭐 헬기장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방부 본청
합참 본청에 출입하는 차량 번호판도 쉽게 식별이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도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3년 전에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청와대로 안 부르겠지만 아직 이름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용산 청와대로 일단 가칭하자면 용산 청와대에 누가 드나드는지 번호판까지 다 보인다는 거죠. 사실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의 근태 체크가 가능한 구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처에서 아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 출근했나 안 퇴근했나 다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누가 들어갔는가 번호판에 보인다고 했으니까 돔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 정도로 가깝군요. 거리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높이가 그쪽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밑으로 다 내려갑니다. 예, 아주 잘 보입니다. 아까 이제 미군과 협의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산 그 공원 이전과 관련된 용산 공원 조성과 관련된 말씀만 하셨는데 그 C4I 예 이게 통신 네트워크 체제를 말하는 건데 이것도 미군의 체제라면서요. 우리 한국군 자체 체계도 있지만 예. 우리가 그 한미 연합방위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미 양국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네트워크의 설치 책임이나 관리 책임이 미군 측에 있어서 우리가 특정적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그 설치는 미군이 발주한 사업으로서 미국 업체가 들어와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해야 되니까 미군 쪽에다 요구해야 되는 거네. 우리 이전해야 되니 이거 빨리 설치해 주라고? 우리가 요구하면 뭐 당연히 동맹국으로서 들어주는데 문제는 이 절차를 반드시 미측은 준수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 스케줄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급하면 비싸집니다. 엄청 비싸게 부르겠네요. 갑자기 하는 거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다 그 대통령으로서 군 통수권자로서 내려야 될 명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선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딘가에 적혀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제가 오기 전에 인수위법이나 국가재정법을 읽어봤는데 없습니다. 저도 그 대목을 지난주부터 얘기하는데 군부대를 옮겨라 이런 건 군 통수권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국방부 내에서 일부 건물 이동하고 이런 것은 뭐 네.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당장 보면 국방부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다른 행정부처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 되면 통수권자의 결심과 승인이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고 특히 이것이 다 5월 10일 이전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현 통수권자의 승인과 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해외 출장 가신다면서요? 예, 현재 계획 중입니다. 언제 돌아오십니까? 뭐 2부를 하려고 다시 모시려고. 빨리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돌아오시면 그 이후 이야기는 그때 가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석주 전 국방정책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예산 그리고 법률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감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하승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 예산 얘기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저희가 이제 여석주 전 국방정책실장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마지막 대목에서 이거는 그 군 통수권자가 결정한 사안인 것 같다는 얘기를 나눴거든요. 실제
대통령이 아닌데 부대를 이리저리 옮기라고 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을까 생각해보면 없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저도 방송을 들었는데 예. 지금 국방부 청사는 그 국유재산법상 그 관리청이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소유에 있는 청사에 다른 기관이 들어가려면 사실 국유재산 관계도 다 정리가 돼야 되고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부처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밖에 없죠. 현직 대통령. 그렇죠. 군 부대에 대한 그 통수권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처 간의 예. 문제니까 이게 이제 부처 간의 문제는 대통령이 중재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네요. 네. 네. 이게 인수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예. 뭐 예산과 관련해서도 권한이 없고 예. 뭐 당연히 이런 뭐 부처 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인수위가 원래 다음 정부를 조직하기 위해서 그리고 취임식 준비하고 그런 곳인데 현존하는 부처를 이리저리 옮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있고 모든 일은 다 그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 법률에서 정한 인수의 업무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일종의 초법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지금 이미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요. 뭐 왜냐하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14조에 보면 그 직권 남용을 금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 15조에 보면 이 인수위원들은 일종의 형법상으로는 공무원으로 의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그러니까 일종의 인수위원들이 직권 남용을 하면은 그건 다 형법상 직권 남용죄에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누군가 고발하면은 그러면 뭐 당연히 형사 사건화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요. 저도 지난주부터 계속 생각해봤더니 부대를 이전하라는 권한이 인수위에도 없고 당선자에게도 없다. 만약에 그럴 거라면 법률상 당선자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군 통수권을 가진다. 뭐 이렇게 어디 적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국군 통수권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당선자는 당선되면서부터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취임을 그때부터 했다면 모르지만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상으로는 어쨌든 5월 10일이 돼야 대통령 권한이 있는 건데 그 전에 지금 이렇게 일을 벌이는 거는 다 직권 남용이라고 봐야 되죠. 권한이 없는 자가 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죠? 아직은. 문 대통령이 이야기를 듣고 알겠다. 그러면 국방부 이사 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참 이게 곤란하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만약에 이게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이렇게 승인을 해주는 건데 네, 명령을 그러면 내려주는 거죠. 절차상 하자는 많이 중간에 있었지만 예.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는 정리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걸로 되거든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법적인 권한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각종 예산이든 행정이든 이 문제가 잘못됐을 때의 책임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모든 걸 다 주도하고 자기들이 다 발표까지 해놓고 책임은 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떠넘기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법적으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예. 나중에 이게 법률적 문제가 된다면 그렇죠. 이게 만약에 뭐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예산이 잘못 쓰인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제 있는 도장 거니까. 문 대통령이 부대에 명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예비비를 뭐 자기들이 쓰겠다고 하는데 예비비 사용 승인권도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거죠.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최종 승인은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다 결재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겠네요. 왜냐하면 당선자가 가장 첫 번째로 원하는 걸 전임이 막아서기도 그렇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상황으로 보자면 하지 말라고 해야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취임하고 나서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건 뭐 그게 아니 취임해서 한 달 있다가 해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당장 다음 주부터 하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자기 권한도 지금 아닌데 남의 권한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 권한인 문제를 가지고 다 결정해놓고 이거 언론도 문제예요. 예.
이 법률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습니다. 권한이 없는데. 자, 그럼 예비비 말씀하셨으니까 예비비나 뭐 예비비를 줘도 예비비로 이 집무실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은 두 가지 지금 어제 발표를 보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제 발표를 보면 그 뭐 당선자나 인수위원회가 그 예비비 496억 원을 신청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당선자든 뭐 인수위원회든 간에. 예비비 신청 권한이 없어요. 예,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상으로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관서의 장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소위 말하는 중앙부처들만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고 인수위원회는 그런 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인수위 관련 법률에 그런 조항이 그런 없어요. 조항이 전혀 없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필요한 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산을 해서 예.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인수위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라는 건 예. 대통령 당선자 예우에 관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운영 경비와 예. 예우. 그리고 이미 그 예우 경비와 운영 경비는 이미 다 예비비로 다 지난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그때는 의결을 다 했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난 거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한 비용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없고 그걸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또 권한이 뭐 인수위원회도 없고 인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위들이 어제 발표에서도 막 언급이 된 겁니다. 예비비로 쓰겠다고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예비비를 신청할 권한 자체가 인수위에 없다?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권한이 없는데 그냥 장관이나 그 부처에 연락해가지고 계산해 보라고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요청할 보기에는. 권한이 없는데 요청을 한 거네, 그럼? 그리고 사실 그걸 계산해준 기획재정부가 만약 계산해줬다면 해줬다고 하는 건데. 예, 계산해줬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 기획재정부는 그렇게 예비비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엄격하게 심사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심사를 해야 되는 곳에서 그렇지, 계산해줬다는 거거든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거 자체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행정 시스템이 지금 다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선자가 이제 당선자 시절에 가장 권한이 강하다기보다는 이제 영향력이 강하죠. 영향력은 강한데 권한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네. 예비비를 신청할 권한도 없고. 그러면 이 예비비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예비비로 하겠다. 496억 정도 발생하는데 그거를 승인해 줄 권한이 역시 대통령에게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이 돈 쓰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뭐 이거는 다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대통령에게 도장 찍어 달라는 건데 문제는 그 중간 절차가 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이를 뭐 신청할 권한도 없고 신청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도 아니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조항 보면 마지막에 그 조항을 만들 때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나 또는 권한에 관해서 대충 퉁치면서 그 외에 기타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정확하게 그 대통령 당선인 예우에 관한 비용하고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경비만 계산하도록 돼 있고 또 인수위원회 사무실 비용은 들어갈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할 비용은 수 없다.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그 돈은 이미 다 배정이 끝났고 그리고 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또 이런 예산의 규모를 정할 때 전례를 감안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전례. 예, 전례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인수위원회 같은 게 전례인데 한 20억 정도 되는 거 한 아닙니까? 20억 정도, 21억 정도 썼거든요. 인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경비는 안 된다라는 게 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해석의 여지도 없고 명백하게 이거는 그 인수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이미 다 넘어선 것이고. 선례를 고려하여 정해야 된다고 돼 있네요. 네, 돼 있습니다. 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방부 부대가 이전한 비용은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비용들도 순차적으로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게 5천억이든 뭐 6천억이든 조든 그 이상이든 발생하긴 발생할 거잖아요. 이 비용에 관한 결정을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사실상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계산을 할 때는 496억이라고 그냥 그런 거 다 빼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 합참이 이전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큰 비용들이 있는데 그걸 다 빼고 그냥 달랑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데 드는 뭐 이사 비용, 리모델링 비용, 뭐 공간 뭐 좀 이 수리하는 비용, 뭐 국방부 이사하는 비용 이것만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하고 책상 옮기는 것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96억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나왔을까도 사실 참 애매한 게 어쨌든 또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상 500억 이상 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물론 이제 청사 신축이나 아니면 뭐 국방 관련된 사항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면제를 하려고 해도 면제 절차를 또 밟아야 되거든요. 면제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이 부족해서 그 절차를 안 밟아야 그래서 되는군요. 이게 좀 이상하게 496억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를 알 501억이 수가 아니라 496억이 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고의적으로 이거는 누락을 시켰다. 어차피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면은 이 한 건의 사업 때문에